여러분 요즘에 행복하신가요?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의 그 행복 체감도 이런 게 되게 떨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책을 읽을 때는 제 상황에 맞는 책을 골라서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롤프 도벨리의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제가 이런 책을 읽는 거는 요즘에 어찌 보면 제가 머릿속에 생각할 게 많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 행복이라는 게 공적인 행복이 있고 또 사적인 행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적인 행복은 어찌 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런데 공적인 부분에 대한 행복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딱 한 번에 끝나는 불행, 불운 이런 게 있고, 어떤 일이 딱 터지면 그게 연쇄작용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평생 그 사람한테 인생의 데미지로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저는 그거를 아주 어릴 때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풀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의미 없고 덧없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그거를 기도랑 독서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독서 책을 찾아서 그거를 읽거나, 또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 신과 나의 1대1에 대한 푸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믿을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존재라고 제 멘토 같은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듣는 순간에 제 인생의 좌우명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래, 사람은 믿을 존재는 아니구나. 그냥 내가 사랑을 줘야 될 상대이고, 사람을 믿고 어떤 행위나 언행 이런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저 같은 경우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믿는다고 치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겠죠, 그나마. 저랑 2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서울에 사는데 저는 경기 북부에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언니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어. 근데 저 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50 넘게 살도록 언니한테 그런 전화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언니가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렇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마음을 많이 다쳤다.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다음날 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제 밤 늦게까지 언니랑 둘이 얘기를 했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가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는데 저한테 저희 언니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너는 잘하고 있고 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그러면서 언니가 카톡에 정말로 저를 위로해주는 글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행 피하기라는 기술 책을 새벽에 일어나서 읽었는데 그것도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게르하르트 슈레더 그 독일 수상이 이 책을 극찬한 책이에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 독일의 많은 CEO들이 가방에 들고 다니는 책이래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감정이 들 때 꺼내서 읽고 그렇게 하는 책이래요.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자의적인 행동에서는 가능하지만 타의적인 행동에서는 좀 이런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해서 행복해지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걸 피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마음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저희가 그거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말 건설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되게 부끄러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저희 지인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같이 간 일행들이 10명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그런 거 챙길 게 있어서 이렇게 챙기다가 이제 호텔로 이동하는 차를 딱 탄 거예요. 그런데 호텔에 가서 보니까 제가 트렁크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행을 갔는데 트렁크를 그 렌트카 사무실에 놔두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트렁크를 누가 차에 실었겠지, 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들 그 숙소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리고서 바로 렌트카를 타고 호텔로 왔기 때문에 저는 제 트렁크가 실려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트렁크가
그 렌트카 사무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게 제 트렁크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 때 호텔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제 트렁크를 안 갖고 왔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서 안 거예요. 그래서 엄청 멘붕이 왔었죠. 아, 내가 이걸 어디서 분실했지? 그 어디서 분실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렌트카 사무실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여성분들은 그 트렁크가 없으면 그 하룻밤이 되게 불편해진단 말이죠. 예전 같았으면 엄청 당황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못 찾으면 그건 또 내 물건이 아닌가 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저녁에 정말 마음 편히 이 사람 저 사람이 주는 그 뭐 잠옷과 뭐 이런 세면도구와 막 이런 걸 활용해서 아주 되게 편안히 잠을 들었어요.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아, 내일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내 물건이 아닌 거고 내 손에서 떠나는 물건인가 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다음날 렌트카 사무실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아, 이 얘기는 너무 부끄러운 얘기예요. 정말 학생이 책가방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행 가서 캐리어를 잊어버린 경험이 제가 정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때 저랑 같이 간 지인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흥분하지 않은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캐리어를 잊어버렸는데 전혀 요동치지 않는 그 모습에 저한테 놀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저한테 놀랬어요. 왜냐면 예전 같았으면 저는 엄청 우왕좌왕 난리가 났었을 것 같아요. 막 그 캐리어를 찾기 위해서 막 그 오밤중에 막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지금은 내 것이 아니면 그냥 그걸 보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물건이 됐던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뭐 사람이 됐던 나의 시간이 됐던 그게 내 것이 아니면 저는 그냥 그거를 순순히 보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언제부터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을 피하면 옳은 것이 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틀린 거를 알면서도 시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틀린 것을 피하면 그때 당신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옳은 것으로 나한테 돌아온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이 든 조종사가 있고 과감한 조종사가 있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과감한 조종사는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물론 모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약간은 소극적이고 움츠러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지 이 닥쳐오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워렌 버핏하고 멍건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과감한 투자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 위험을 피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장기 투자를 했더니 시간의 힘에 의해서 어느새 뒤돌아보니 엄청난 부자가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만 피하기만 해도 우리는 꿈꾸는 어떠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싸게 사들인 물건들이 어떻게 공중분해되는가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명품이나 뭐 비싼 차, 별장 이런 거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사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도가 얼마가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그럼 문제가 안 되겠지만, 빠듯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그 잠깐의 행복 이후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그 상황에 대한 행복감이 반감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결혼과 직업에 대한 선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업이, 내 직장이 나를 행복해하게 하지 않고 그 나를 너무 힘들고 불행하는 날이 매일이고 매일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글귀를 읽으면서 저희 아들이 잠깐 또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이가 되게 안 좋으니까 애는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학생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나는 왜 어릴 때 안 좋은 것만 기억이 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가슴이 덜컹 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좋은 날도 많이 있었거든요. 재밌는 날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애가 그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꺼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런 날도 있었고 이런 날도 있었고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고 이런 체험도 했고 저런 체험도 했는데 기억 안 나니?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걸까? 아니면 그거를 부정하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아들아, 불행한 날이 있었던 것도 맞는 얘기야. 그런데 그거를 뺀 나머지는 행복한 날이었을 거야. 그래서 너가 그게 특별히 불행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을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제가 고민하다가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고등학교 때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기억을 하죠. 그래서 엄마는 기억이 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그 얘기를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인이 되고 기억을 해보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보통 나 때는 다 행복하고 평범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고 불행했던 거는 나한테 쇼크였던 거야. 그래서 그게 나한테 뇌리에 박혀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말 많이 컸구나. 재해석을 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대한 정리를 본인이 스스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입을 닫아야 될 때도 있고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내 직장 생활의 전부를 차지하냐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10년간 해왔던 이 직장 생활이 불행한가? 그 전체를 부정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목적인 열정만큼 위험한 것은 없대요. 미국의 소설가 케네디 툴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케네디 툴이 본인이 정성을 들여서 쓴 바보들의 걸작이라는 이 작품을 수많은 출판사에 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매번 퇴짜를 받으니까 본인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자살을 한 거예요. 케네디 툴의 어머니가 이 케네디 툴이 자살을 하고 나서 이거를 출판사에 보냈는데 이게 완전히 명작이 된 거죠. 모든 거는 자기의 때가 있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시기가 있고. 그런데 이런 거 없이 항상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저랑 3번이나 일한 상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상사랑 3번이나 일한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성 상사셨어요. 그래서 저랑 대화가 되게 잘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공직자로서 흔들릴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공직자로서 흔들리면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하세요. 너는 공무원이야. 너는 공직자야. 너의 판단을 어떤 한두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설령 상사일지라도.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 되게 많이 제가 위로를 받아요. 공직을 이렇게 오래 했던 거는 내가 일에 대한 저만의 어떤 긍지가 있었던 거죠. 사실 공무원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긍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공무원 생활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긍지를 잊지 말라는 얘기를 가끔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다시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 그거 초심 잃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불행을 피하려면 가치 있는 것만 남기래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이거를 읽고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무엇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나 인정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를 통한 성취, 내가 이를 통한 인정, 이거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극과 극을 달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거는 엄청난 상처가 돼요. 사실 그 당사자한테는 되게 큰 상처가 되고, 또 그거는 어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돼서 오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과 의미가 양립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 책에서는 삶에 있어서 즐거움과 의미가 양립되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즐거움과 의미가 양립되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움과 의미가 양립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와 독서예요. 10대 넘어서 어찌 보면 기도의 의미도 알게 됐고 독서의 의미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실패를 대하는 나만의 방식을 가져야 된대요. 제가 어제 저희 언니를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람이 정말 힘들고 산상조각이 날 때는 내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혼자 기대서 올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너는 다행이고 감사하다. 언니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힘들 때 네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복을 받은 거다.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는 그러면 나처럼 어려운 상황이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마음이 힘든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한테 있어서 내가 마음이 힘든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언니가 모르는 그 영역을 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 언니는 아직 저처럼 산산조각이 나면서 힘든 적이 없었다는 소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저만큼의 이해도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여기서 실패를 피하는 나만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운명을 받아들이래요. 이 운명은 수레바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이 위로 올라가면 다시 돌아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운명이 지금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되고 내려와 있는 사람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운명을 순탄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것,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것 모두 유한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유한하고 깨지기 쉽고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망각하고 사는 거죠. 마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영원할 것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면 당신의 삶에 좋은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래요. 왜냐하면 인생의 달콤함에는 반드시 쓴 것이 섞여 있대요. 그런데 이 말을 혹시 이해하시나요? 이 말은 정말 이거를 뼛속까지 느껴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저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뒤돌아보면 그래도 요만큼 철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정말 제가 폭풍 같은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을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서도 저한테 폭풍 같은 시간이 있었고 어찌 보면 공적인 영역은 지금 폭풍 속에 제가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제가 또 아주 요만큼 성장을 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나의 생각과 사고의 도구, 불행과 상실과 실패를 스스로 해석하는 방식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대요.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사람들한테 벌어지면 누구는 거기서 엄청난 좌절을 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혹은 삶을 포기하고 혹은 삶을 아주 방만하게 사는 방향으로 바꾸고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적으로 탄탄하신 분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어찌 보면 자기 수양, 자기 침묵, 자기의 기도의 시간 이런 걸 확보하면서 단단하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아들하고 대화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감사한 건 10대에서 겪을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저희 아들한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때마다 탄력 회복성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본인이 재해석하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더라고요. 그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아들한테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행을 피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적 성숙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성공, 외부적인 지위 상승, 외부적인 부의 축적 이런 거를 향해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엔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걸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좋은 버릇과 좋은 내적 성숙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매일매일 걸작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결국엔 최상위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 행복으로 가는 길이 외적 성숙이 아니라 내적 성숙이라고 하면 굳이 외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고 내적 성숙으로 바로 직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면 외적 성숙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런데 외적 성숙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적이 성숙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죠.